왜 이 애들이 구세주를 위한 거야? 이 정신 나간 애미 같으니라고 너 내 손주들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7순이 넘은 이순양입니다. 사람은 말년에 운이 좋아야 한다는데 저는 인생의 초중반에 운을 모두 써버린 건지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지금 지독하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제 팔자가 박복해서 말년에 이런 일을 겪나 싶기도 하고요. 최근 5년 사이 제가 겪었던 일만 얘기해도 일주일은 꼬박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10년 전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믿음의 형태가 있더군요. 어떤 믿음은 사람에게 기적과도 같은 희망과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악마들도 있지요. 사람마다 믿음이 주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가족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황당한 문제에 부딪혀 너무 많이 당황하고 허둥지둥 헤맸어요. 그 사이 어린 손주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부디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을 때 더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어렵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비슷한 일을 직접 당하셨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알려주세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으로 말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작더라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나 자식 둘을 낳고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대를 졸업한 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거의 평생 다녔고 저는 집 근처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살림을 꾸렸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던 남편 덕분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참 잘 키웠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보면서 둘이 노년을 즐기나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면 손주들을 누구보다 예뻐해 줬을 사람이죠. 특히 남편은 살아 생전에 하나 있는 며느리를 많이도 아꼈어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을 거야 라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었죠. 제가 생각해도 며느리는 참 바르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살갑고 말을 잘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이 장조림 정말 맛있어요. 그래, 좀 싸줄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남편이랑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게요. 남편이 환갑이 됐을 때쯤 며느리는 큰 손자를 임신했어요. 그때 남편은 임신한 며느리를 얼마나 위했는지 오죽하면 친딸이 아빠 나한테도 그렇게 한 적 없잖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온 다음부터는 우리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죠. 첫 손자를 낳고 둘째 손녀까지 낳았을 때는 남편이 제 자식 낳았을 때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토끼 같은 손주들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손주들 크는 것도 얼마 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떠나버렸네요. 제가 딱 60대 중반일 때 남편이 떠났는데 그때 큰 손자가 5살, 손녀가 3살이었어요. 지병으로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큰아들 내외가 근처에 살아서 든든했어요. 딸은 서울로 시집을 가서 가끔씩 봤지만 아들 부부는 오다 가다 자주 보며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혼자서 적적할까봐 일부러 손주들을 데리고 시장에 있는 가게로 자주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야무지게도 손주들 키우면서 회사도 다녔죠. 큰아들은 시장 근처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했습니다. 자식이 둘이라 맞벌이를 안 하면 못 산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아주는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보니
참 기특했어요. 그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잘 살았으면 제가 이런 사연 쓰지도 않았겠죠.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던 며느리는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로 이사온 여고 시절 동창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큰 며느리 고향이 지금 살던 곳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는 사람을 마주치곤 했죠. 그때만 해도 옛 친구가 근처로 이사와서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이 생겨 좋을 거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요망한 동창이라는 친구가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친구는 첫인상부터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큰 며느리와 함께 주말에 제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의 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마른 얼굴에 툭 튀어나온 광대와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이 조금은 사납게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나 하고 지내자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그때 그 친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구석구석을 이상하리만큼 자세히 뜯어보더군요. 조금 특이하다고만 생각했고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며칠 뒤 며느리와 함께 와서는 기가 막힌 말을 해서 저를 화나게 만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로 며느리는 퇴근 후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러 반찬을 몇 개씩 사가곤 했는데 그날은 그 친구와 같이 왔었어요. 저는 손주들과 같이 오는 큰 며느리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오늘도 반찬 좀 사려고요. 친구가 요즘 자주 와서요. 집에 반찬이 금방금방 줄어드네요.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많다. 천천히 골라봐. 큰 며느리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손주들도 제 가게에 오면 음료수도 한 잔씩 마시고 과자도 몇 개 집어먹으며 잠시 앉았다 가곤 했는데 그날도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며느리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유치원부터 바쁘게 커야 되는데 여긴 아무래도 지방이라 그런지 애들이 너무 편해 보여요. 애들이 유치원부터 바쁠 게 뭐가 있나? 놀고 먹느라 바쁘겠지. 제가 놀라서 대꾸하자 그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르신다. 요즘 애들은요, 엄마의 정보력과 시댁의 재력으로 크는 거래요. 애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시댁 재력에 따라서 애들이 크는 거라니까요. 갑자기 그 입에서 튀어나온 어이없는 말에 제가 너무 황당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친구를 바라보자 눈치도 없이 계속 말하더군요. 계속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손주들도 겨우 요만한 구멍가게만큼 큰다니까요. 도를 넘는 발언이었어요. 겨우 요만한 구멍가게라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반찬 맛있게 먹는다고 찾아오는 건 좋은데 맛있는 음식 가져다 먹고 그딴 구린내 나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 다신 여기 오지 마라.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애들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며느리는 제 호통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친구가 너무 편해서 주책 맞은 소리를 했네요.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세요. 세상에 애들이 시댁 재력만큼 큰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같은 자리에서 오래 장사해서 단골도 있고 나름 잘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손주들을 보면서 구멍가게만큼 큰다는데 듣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제야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말을 좀 실수했네요. 솔직히 그 사과를 받고서도 기분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생긴 대로 말 한번 밉게 한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사람 인성이 이상해 보인다고 놀지 말라고 그 사이를 찢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둘이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말 안 해도 서로 멀어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갈수록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끝나면 손주들 챙기기 바빴던 큰며느리가 어느새부터 애들도 아들한테 맡기고 그 동창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큰 손자가 7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다급하게 반찬 가게로 달려오더니 저에게 손자와 손녀를 맡기면서 모임에 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일단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다녀오라고 했죠. 어머니, 제가 급한 모임이 있어서요. 오늘 민호랑 지혜 좀 맡아주세요. 갑자기 무슨 일 있니? 그래,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다녀와. 네, 어머니. 제가 저녁 9시까지는 찾으러 올게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밤 10시가 훌쩍 지나도록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안 온다고 말했어요. 큰아들은 그 시간까지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제 연락을 받은 아들은 깜짝 놀라 헐레벌떡 집으로 왔습니다. 대현아, 너희 와이프가 아직 안 왔어.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됐는데 말이야. 엄마, 혹시 와이프가 무슨 모임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도대체 애들은 여기 맡겨놓고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아무리 중요한 모임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늦을 줄이야.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푹 쉬더니 아이들을 챙겼어요. 제가 민호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일단 애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늦은 시간까지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들을 맡기고 모임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얼마 전 며느리의 친구가 애들은 시댁재력으로 큰다는 말을 해서 그런지 괜히 바빠진 며느리가 찜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모임을 다니는 걸까? 그 친구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좋은 모임일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애들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쓰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며느리는 아이들을 반찬 가게에 맡겨놓고 자꾸만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초조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현아, 네 마누라가 오늘도 민호랑 지혜 맡겨놓고 나가서 아직도 안 왔어. 그래도 전에는 전화라도 받았는데 오늘은 전화를 해도 받질 않네. 너 혹시 며느리 동창이라는 미진이라는 친구 알아? 그 친구 만나고 나서 며느리가 자꾸 바깥으로 도는 것 같은데 네가 좀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그 친구가 너무 찜찜하더라.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며느리의 친구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시잖아요. 민호 엄마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랑 워낙 오래된 동창이라서 친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애들은 제가 데려갈 테니까 엄마도 얼른 쉬세요. 대현아,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법이야. 내 말 새겨들어. 엄마가 보기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엄마,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한번 잘 타일러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찜찜하고 이상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애들 교육 때문에 바쁘다더니 정작 애들은 뒷전인 거예요.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은 것도 깜빡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너무 황당해서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난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잠도 모두 달아나 버린 후였죠.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애들 교육 때문에 모임 다닌다면서 새벽이 돼서야 애들을 찾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애들은 아빠가 데려갔어요? 그럼 이 시간까지 내가 애들 보겠어? 너 요즘 정신이 대체 어디 팔려 있는 거야?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빴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배울 게 많네요. 아니,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그래? 네가 애들 미래 생각해서 그러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이게 정상이니? 너가 무슨 모임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아이들을 잘 돌봐야 미래도 있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왠지 며느리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가는 모임이라는데 대체 뭘 그렇게 많이 배울 게 있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의 대답이 이상해 보여서 옆에 있는 방앗간집 아줌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요새 손주들 교육에 대해서 배운다고 자꾸 무슨 모임에 나가는데 요새는 아이들 가르치는데 따로 배워야 할 게 있나 봐. 글쎄, 배울 게 있겠지. 내 딸도 보니까 애들 잘 가르치려면 엄마도 애들 배우는 거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래요? 참, 요즘 아이 키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옆 가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워야 할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 큰 손자가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뭘 배워서 가르칠 게 있을 만큼 대단한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며느리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애들 교육 어쩌고 하더니 뭘 시작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평일 대낮에 며느리가 둘째 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게 보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어린 손녀와 함께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 궁금했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애미야, 나 조금 전에 시장 앞 사거리에서 너 봤어.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급해? 어머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바빠요. 며느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일 대낮에 어린 손녀를 데리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몇 번 더 봤어요. 서너 번 정도 더 봤지요. 어떤 날은 큰 손자만 데려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큰 손자와 작은 손녀를 둘 다 데리고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큰아들의 사진관에 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현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마누라가 요즘 이상해. 대낮에 애들 데리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회사는 그만둔 거야? 엄마, 그냥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사는 저랑 이야기해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회사를 쉰다고? 대현아, 가족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나한테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는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지? 아들은 왠지 며느리의 치부를 감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계속된 질문에도 며느리를 두둔했지만 갈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나씩 숨기는 게 늘어만 갔습니다. 한없이 가깝게 지내던 저와 아들의 사이에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며느리 옆에는 그 동창 친구가 있었고요. 정말 너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모임. 그리고 그 모임에 빠져 있는 며느리 옆에는 늘 그 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도 며느리와 같이 그 모임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너무 본 지 오래되어 아들에게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해도 저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점점 더 걱정이 되어 참을 수 없어지자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나 좀 하려고 무작정 아들의 사진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사진관을 보고 의아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열었던 사진관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아들에게 전화도 안 받길래 저는 그대로 가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변 상인들한테 들으니 제 아들이 요즘 사진관 문을 잘 안 연다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요즘 무슨 사고라도 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들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관 앞에 며느리의 그 동창 친구가 서 있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안에서 사진관 문을 열더니 그 친구를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문을 잠그는 게 유리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둘이 바람이라도 난 줄 알고 사진관으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사진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대현아, 문 열어봐. 지금 안에 있는 거지?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있던 큰아들이 놀란 얼굴로 나와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왜 문을 걸어 잠그고
며느리 친구랑 둘이 들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뭐야, 내가 두 눈으로 봐야겠어? 나와, 얼른 비켜. 저는 큰아들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진관 안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며느리 친구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손자, 손녀는 바닥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기도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중요한 기도 중이에요. 이건 대현 씨와 소희 가족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요. 이 가족은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 열심히 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이라고요. 뭐? 구원? 너희들 정신이 나갔구나? 대현아, 당장 이 모임을 그만둬. 제가 손주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황당하게도 큰아들은 저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큰아들 뒤로 어린 손자와 손녀가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주들은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아주 더러웠어요. 그렇게 거짓골을 한 채 앉아서 알 수 없는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한 글자씩 베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의 친구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앉아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애들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애들 꼴이 저게 뭐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며느리가 사진관 뒤쪽에서 걸어 나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지금 신경 끄게 생겼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애들 데리고 뭘 하길래 가게 문도 닫고 안에서 이러고 있냐는 말이야.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엄마예요. 설마 애들 앞길을 막으려고 이러겠어요? 지금 네가 보기엔 이게 애들 잘 크고 있는 그런 꼴로 보이냐고.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얘들아, 할머니한테 와라. 할머니 집으로 가자. 저는 자꾸 나가라며 등을 떠미는 며느리 때문에 다급하게 손주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제 아들마저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떠밀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라도 더 끈질기게 옆에 붙어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내야만 했던 건데 정말 후회스러워요. 항상 깔끔하고 단정했던 어린 손주들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모를 옷에 꼬질꼬질한 얼굴까지. 누가 보면 부모도 없이 크는 애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구석에서 기가 죽은 채 눈치 보던 손주들 모습이 눈에 밟혀서 밤잠도 설칠 정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가게도 가보고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개눈 감추듯이 며느리와 아들의 소식이 또 끊겼습니다. 증발하듯 사라진 아들 부부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정말 신고라도 할 참이었는데 갑자기 손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아들 집 전화번호였어요. 어제까지도 인기척이 없던 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큰손자였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나갔어요. 할머니, 엄마 오기 전에 와야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병원에 못 간단 말이에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일단 할머니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네, 할머니 꼭 오셔야 돼요. 꼭 와주세요. 손자의 우는 목소리에 가게 문을 서둘러 닫아버리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도 열리지 않던 문이 손자가 열어주자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나고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었지요. 완전히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거실 한켠에 손자는 이불도 없이 누운 채 펄펄 끓는 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손녀는 언제부터 있던 건지 모를 배달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었고요. 저는 경악할 상황에 정말 치가 떨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일단 열이 높은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은 제가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왜 가요? 그리고 주인도 없는 집에 왜 들어가세요? 설마 애들이 열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문을 부수기라도 했을까봐?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프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대체 애들만 두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집안 꼴은 저게 뭐고? 제발 저희 집에 신경 좀 꺼요. 민호, 지금 꾀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옷이 땀에 푹 젖어 있고 온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데 꾀병이라니? 너 애들 아빠 맞아? 절대 병원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두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아픈 애 두고 절대 못 가니까. 병원으로 애들 데리러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어이가 없는 아들의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서둘러 택시를 부르고 손주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큰 손자는 독감에 걸렸고 의사도 열이 너무 높아서 조금만 늦었으면 기절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적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뒤늦게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들과 함께 며느리 친구까지 온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태의 원인이 바로 며느리의 친구한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내가 병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너 지금 당장 의사 찾아가서 네 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봐. 민호가 열이 너무 높아서 기절할 뻔했던 건 알고 있어? 그거 다 병원에 와서 그런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하늘이 도왔을 거라고요. 아들의 황당한 대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쾅쾅 치며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뭐라고? 뭐가 도와? 너 진짜 정신 나갔어?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살길래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다 저 이상한 여자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타나고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며느리 친구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딱 그 친구가 나타나면서 아들 부부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며느리 친구를 보며 화를 내자 그녀가 저를 흘겨보며 짓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표독스럽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독한 얼굴이었지요. 그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는데 며느리가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뭘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도 믿음이 없는 분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아주 친구랑 붙어먹고 완전히 변했어. 알기나 해? 세상에 제 아들 몸이 열로 펄펄 끓고 있는데 병원에 왜 데려왔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참견이세요? 이거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납치한 거랑 뭐가 달라요? 뭐? 무단 침입에 납치? 너 아주 제대로 돌았구나. 그럼 너는 아픈 애를 방치해놓고 다른 밥도 안 줬잖아. 여기서 아픈 애 다시 데려가면 나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아동학대로 다 신고할 줄 알아. 저는 손자를 데려가려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면서 데려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친구는 흠칫한 얼굴을 하더니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둘이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그 친구가 저를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넘어가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애들 데려가면 참지 않을 거예요. 네가 안 참을 거면 어쩔 건데? 너야말로 내 손자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자한테 정신 팔려서 발 동동 구를 때가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나 걱정하세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똑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자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아들, 돈도 한 푼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내 아들이 왜 망해? 너야말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주변 맴돌지 말고 당장 떨어져. 왜 괜히 식구들 옆에 붙어서 가족들을 망치는 거야? 나만큼 이 가족 신경 쓰고 보살펴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도 한 푼 없는 이 가족.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친구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 여자한테 대뜸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입니다. 정말 뭐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었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쑥덕거리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민호, 열이 떨어지면 바로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러고는 며느리는 그 친구와 사라지고 아들만 병원에 남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죠. 대체 무슨 엄마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픈 애를 그냥 두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제 옆에 남은 아들은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까지 이러지 마세요. 이게 다 제가 능력이 없는 탓이에요. 내가 돈만 잘 벌었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잘 살던 아들이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손자는 퇴원을 했어요. 손녀딸은 며느리가 병원에 왔던 당일에 데려갔어요. 그땐 손자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만 챙기기도 바빴죠. 겨우 컨디션을 되찾은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가기 싫어요. 그냥 할머니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민호야. 집에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다 말 못해요. 그냥 저랑 여동생만 할머니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할머니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 얼른 말해봐. 저는 손자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손자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렸고 그 사이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오자 손자는 재빨리 제 손을 놓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원래 손자는 장난기도 많고 다른 7살 아이들처럼 말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손자만 집으로 데려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지키고 있으니 손자를 어떻게 데려가야 하나 싶었어요. 대현아, 민호가 우리 집에 가겠다는데 내가 데려가서 밥 좀 먹여서 보내마.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저도 애들 뒷바라지하고 가르치느라 등골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게 다 공부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예요. 대체 뭘 가르치고 있길래 돈이 그렇게 드는 거야? 나한테 제발 말 좀 해봐라. 그리고 민호를 좀 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기 싫어하잖아. 오죽하면 집에도 가기 싫다고 하겠어. 이게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저도 부족한 형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 사진관 문도 제대로 안 열잖아. 며느리도 회사까지 쉬고 있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돈은 필요하다면서
일은 안 하고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저 가게 내놨어요. 그리고 애들은 곧 유학 보낼지도 몰라요. 뭐, 가게를 내놔? 대체 너 왜 그래? 가게를 내놓으면 어떡해?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래?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지금 너 사는 거 보면 눈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실 거야. 엄마, 제발요. 우리 가족한테 신경 꺼요. 자꾸 이렇게 병원에 데려오면 애들한테 더 안 좋아요. 제 자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아들은 신경 끄라는 말만 하고는 손자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멀쩡한 병원이 있는데 아픈 애를 집에 두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아픈 애를 병원에 데려온 게 이렇게 원망을 받을 일인가요? 저도 정말 어린 손주들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연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꾸만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는 애들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정말 애들 교육을 위해 뭘 하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손자가 저렇게까지 싫어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 싶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손자가 공부가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따라 집으로 가서 며느리를 설득해 봤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애들이 유학을 가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했어요. 민호애미야, 아직 유치원 다니는 민호랑 어린이집 다니는 지혜가 유학을 가서 뭘 배운다고 그래? 지금 나이에는 가족이랑 함께 있어야지. 지금 보내야 귀도 트이고 입도 열려요. 꼭 보내야 해요. 손주들은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며칠 설득하다 결국 실패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며 말했어요. 잘 생각해봐.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지로 시켜도 힘들 거야. 결국 손주들은 유학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아들 집에는 발도 못 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이라서 손자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어디로 얼마나 가는 건지 며느리와 아들한테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어린 손주들이 고향을 떠나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 뿐이었죠. 아들 내외는 마치 저와 손주들 사이를 단절시키려는 듯 손주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안부가 궁금해도 며느리와 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속 시원히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아졌고 저도 며느리를 불러서 물어봤지만 모르쇠였죠.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했고 나중에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정이 뚝 떨어진다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에 있던 딸에게도 돈을 빌리려 해서 딸이 걱정을 하며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딸의 전화를 받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손주들 유학 자금이 없는 건지 계속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아들 내외를 보니 답답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들 집도 못 가보고 속절없이 시간이 2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어린애들을 보면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큰손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을 활보하며 다니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눈치를 보면서 슬슬 저를 피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시장 사람들과 친했는데 어딘가 이상했죠. 저는 가게에서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는데 가게 앞으로 며느리가 지나가더군요. 얼른 손을 닦고 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민호애미야, 잠깐 이리 와봐. 이야기 좀 하자. 민호애미?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웃겨 죽겠네. 저를 노려보며 이상한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벙쪄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요. 뭐라고? 아니 누구냐니? 나다, 네 시어미. 너는 이 집의 며느리잖아. 그런데 네가 누군 줄 아냐니? 어이가 없네. 내가 네 며느리라고? 어디서 이 미천한 것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자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치며 황급히 시장 밖으로 가버리더군요.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 사이 며느리는 빠르게 택시를 잡아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방앗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집 며느리 뭐 하고 사는지 자세히 좀 알아봐. 요즘 이상한 종교를 막 전도한다고 하면서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나 봐. 아무래도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것 같아. 뭐라고? 사이비? 며느리가 이상한 종교를 전도한다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고 있다고?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요. 옆 동네에서는 반찬가게 며느리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돈도 크게 해먹었는지 여기저기 돈도 엄청 빌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친할수록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도 이제 막 들쑤시고 다니나 봐요. 아이고, 좀 막아봐요. 저 며느리 지금 큰일 난 것 같아. 그리고 지난달에 아들이랑 대판 싸우고 연락도 안 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얼른 아들네 집이라도 가봐. 아무래도 이상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달에 아들과 돈 문제로 한바탕 한 뒤로 정말 연락이 안 됐거든요. 손주들이 유학을 간 뒤에는 계속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 아들과 왕래가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년에 아들 부부와 이렇게 지낼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살갑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아들 집도 거의 안 갔고 손주들 소식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지난번 그 며느리 친구와 함께 봤을 때 이상한 종교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손주들이 집을 떠나 외국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편이 지금 집에 있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저는 2년 만에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며느리가 하던 이상한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하늘이 돕는다. 미천한 존재와 섞이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아야 온 가족이 잘 산다. 다시 생각해보니 가볍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될 이상한 말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렇게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쿵쾅거려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 아들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거짓말처럼 비쩍 말라 있었죠. 아니, 얘야,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라서 아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떠다 아들 입에 먹였어요. 잘 걷지도 못해 비틀거리는 아들을 부축하여 거실에 눕혔습니다. 서둘러 미음을 만들어서 아들 입에 조금씩 먹였죠. 잠시 뒤 며느리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아들을 눕혀놓고 미음을 떠먹이는 걸 보고 며느리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지금 금식 기도 중인 사람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금식 기도? 너 진짜 사람 죽일 셈이야?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더니 단단히 미쳤구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사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초를 치니까 하늘에서 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돌아도 아주 제대로 돌았구나. 너 애들은 어디다 둔 거야? 애들 어디 있냐고? 왜요? 또 다 된 밥에 초 치려고? 애초에 저 인간이 돈만 충분하게 있었어도 저렇게 금식 기도 안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구세주님이 요구하는 양만큼 헌금을 해야 우리 가족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구세주님이 감동할 만한 기도라도 해야죠. 정신이 나가서는 지금 뭐라는 거야? 그렇게 하늘한테 감동받고 싶으면 네가 굶어? 제가 왜요? 저는 이 사람 먹여 살리기도 해야 하고 또 전도하러 다녀야 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야?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직접 겪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요. 뉴스에서만 보던 불법 종교에 미친 사람이 제 며느리였다니. 정말 믿기질 않더라고요. 현명하고 야무진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저는 가만히 놔뒀을까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의 몰골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진작에 손주들 병원에도 안 보내고 이상한 기도하고 다닐 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악한 종교가 세상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는 종교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어요. 아들은 미움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정신이 좀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사진관을 내놓기 전부터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처음엔 그 종교를 믿지 않다가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된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친구가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는 아들 사진관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내가 우울증이 정말 심했는데 기도하면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까지 받아서 이제는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축복받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를 믿으면 대대손손 정말 잘 살아요.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왔을 때 한번 따라와서 들어봐요. 아들은 그때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갑자기 사진관이 너무 잘 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헌금도 내고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사진관이 다시 주춤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게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법 종교를 믿던 신도들이 단체로 와서 사진을 찍었다가 갑자기 발길을 끊으니까 당연히 반짝 잘 됐던 장사는 주춤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이게 다 그 종교를 믿었다가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믿었고 이상한 세뇌를 당하며 잘못된 믿음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아들 말로는 손주들도 바깥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구세주의 자녀로 키운다며 종교 시설에 머물라고 강요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오로지 며느리 손에만 이끌려 불법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 말을 듣고 나서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며느리가 다닌다는 그 교회 위치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교회는 밖에서 보기엔 전혀 교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름한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곳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볼품없어 보이더니 내부는 제법 크고 깔끔하게 잘 꾸며 놓았더군요. 저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 먼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친모가 아이들을 강제로 교회에 가둬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경찰에게 곧 출동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방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데 어떤 방에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들 앞에는 무척 엄격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두꺼운 책을 들고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큰 손자, 민호와 작은 손녀, 지혜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문을 열며 민호와 지혜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던 여자는 무척 당황했지만 저를 막지는 못했어요. 민호야, 지혜야. 얼른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 손주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울먹이며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손주들 손을 잡고 교회를 나서려는 순간 마침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 손 놔요.
너 애들 유학 보냈다고 하더니 여기다 가둬놓고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아동학대야? 학대라뇨?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요. 이 애들은 구세주님을 위한 아이들이에요. 뭐라고? 왜 이 애들이 구세주를 위한 거야? 이 정신 나간 애미 같으니라고 너 내 손주들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며느리와 제가 소란스럽게 싸우자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제 허리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다행히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찰들에게 이 이상한 곳에 손주들이 갇혀 있었다며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구를 가리키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난감해하며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여기 몇 번이나 신고받고 왔었는데 나오는 증거도 없고 매번 헛걸음만 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거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일단 저희랑 같이 나가서 대화로 해결해요. 아이들은 절대 여기 두고 못 가요. 눈이 있으면 이거 보세요. 애들이 잘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손주들만이라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 경찰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경찰도 손주들에게 이곳에서 나가고 싶냐고 친절하게 물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경찰들과 함께 건물을 나와서야 저는 왜 그곳에 갔는지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로부터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소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을 본 아들은 애들을 품에 안고 오열했어요. 특히 큰 손자는 초등학교 출석보다 결석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불법 종교에 대한 믿음만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울에 있는 작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에도 힘든 점이 많았죠. 그러자 딸이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엄마, 그런 불법 종교는 기독교 협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내가 협회 상담소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런 게 있어? 다행이구나. 동네 사람들한테 불법 종교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오빠의 사례도. 그렇게 기독교 협회와 경찰에 같이 신고하면 그쪽에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작은 딸의 도움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모았어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 악마의 소굴을 없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을 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였는데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사연은 다 제각각이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폭행, 금품 갈취 등 흉악한 범죄도 엄청 많이 일어났더군요. 아직까지 불법 종교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식도 있었고 자식을 뺏겼다며 눈물을 보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저도 75kg이었던 아들이 금식 기도를 강요당해서 54kg까지 살이 빠진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 고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시장의 가게로 찾아와서 역정을 내며 말하더군요. 자식의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왜 이러세요? 당장 고소 멈춰요. 내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뭐라는 거야? 어디서 해괴한 거에 빠져가지고는 자식도 버린 정신 나간 어미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볼 피해는 생각 안 해. 이런 미천한 것들이랑 말을 섞으니까 될 일도 안 되고 있지.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때였어요.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온 아들이 반찬 가게에서 화를 내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거 생각하면 이걸로도 모자라. 진짜 미천한 게 누군데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내가 이번에 고소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당신하고 이혼 소송 준비할 거야. 나도 바라던 바야. 나도 이런 저주스러운 집구석 끊어내고 싶다고. 결국 며느리는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빽 소리를 지르며 갔습니다.
아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그 후 피해자 가족들이 모아준 증거 자료를 모아서 그 불법 종교 시설을 고소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종교 시설의 대표를 고소한 이후 신도들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집으로 전화해 협박도 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말랐지만 혹독하게 당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견뎠어요. 이혼 소송에 폭행 소송까지 진행하는 동안 아들과 손주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특히 어린 손주들이 충격이 컸을까봐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아들이 아이들을 잘 챙겨서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났고 목사를 사칭하며 폭행과 거짓말을 일삼은 불법 종교시설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신도들을 심하게 폭행했던 그 종교시설의 관리자들 또한 징역을 면치 못했죠. 결국 불법 종교시설은 사기로 결론이 나고 그 종교 모임은 풍비박산 해체되었습니다. 바라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울었어요. 모든 게 사기라고 밝혀지자 피해자 가족들의 자식들, 남편, 아내 등은 제 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밝혀져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 무렵 아들도 이혼 소송 끝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참아내치지 못했던 사돈 부부는 그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해체된 불법 종교시설을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전도하고 헌금을 끌어모으려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어요. 본인이 믿던 불법 종교시설 대표가 나중에 감옥에서 다시 나오면 그 종교가 부흥할 거라고 믿은 거죠. 결국 농사짓던 사돈 부부는 농지를 팔아치우더니 빚을 감당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전부 고소했고 결국 며느리도 징역 1년을 살게 됐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에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이후로 피해자 가족들과 트라우마 치료 방안을 서로 나눔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어린 손주들은 아직까지도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정말 이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래도 지금은 아들이 제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고 손주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래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고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몇몇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늘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종교 활동하는 분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병원을 불신하거나 무조건 헌금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없답니다. 이상한 불법 종교만이 잘못된 믿음과 삐뚤어진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지요. 옛말에 강은 건너봐야 물이 깊은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깨우친다 해도 결국 인생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른 가치관과 옳은 신념을 가지고 잘 살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